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폭행 빼고 다 당한 국제원죄를 끼고 사무총장. 오늘자 조선일보의 톱기사 제목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을 찾았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방한 기간 일부 진보정당 인사들과 친야 유튜버, 강성 야당 지지자들에게서 당했던 수모를 신문은 저렇게 전한 겁니다. 국익을 앞세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사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노선의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 전직 양평군수 일가가 1만 평방미터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결론도 나지 않을 정치 공방은 멈추고 여야가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뭔지 함께 숙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토에서의 그 주제도 결국은 자유와 법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로 출국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약 2달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됩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4박 6일 동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방문으로 짜여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를 찾을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취임 후 2번째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요,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등에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폴란드 방문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정상들과 회담합니다. 또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도 갖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검증 보고서가 나온 뒤에 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기시다 총리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심은 윤 대통령의 대응과 답변에 모아지는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이런 원칙하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 발언과 함께 기시다 총리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AP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자 하는 의지,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보도된 AP통신 서면 인터뷰를 보면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언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북한 핵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때다. 나토 회원국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공약,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이행 조치 등 후속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도 밝혔는데요. 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말하면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이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 제기, 또 이에 따른 사업 백지화 선언을 놓고서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양측의 이 책임 떠넘기기가 정말 볼썽사나울 정도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에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핵심 쟁점은 이거죠.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요구한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보게 되는지 여부 등으로 지금 양쪽은 모두 서로의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2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주장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은 가짜뉴스이자 괴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원희룡 장관의 이 사업 백지화를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김 여사 특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요, 이번 의혹이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사태를 정리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여당에서는요, 이 민주당 소속인 전직 양평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 이것부터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일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의 종점 부근에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자 여당이 되치기에 나선 건데요.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 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에
총 14개 필지, 약 1068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3046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가운데 필지 11개, 약 2937평이 원안상의 종점에서 약 1.6km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김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켰다거나 알고 보니까 민주당 게이트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헛발질이 민주당스럽다,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민주당의 황당 정치 공세는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건 전 양평군수 일가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한내손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하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전 양평 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는요, 이 원안대로라면 민주당 소속인 전 양평 군수의 특혜 의혹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 전 군수는 바로 어제도 민주당의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김 여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요.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강상면이 실제로 종점이 되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건희 씨 일가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런 혜택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 전 군수의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제 원안대로 했을 때는 그 종점 인근의 땅을 갖고 있는 본인이 특혜를 본다는 거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역공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다만 정 전 군수는 아신리 일대에 선대 때부터 살아왔다며 원안 종점에서 본인의 땅까지는 큰 산을 넘어 돌아가야 하기에 특혜 의혹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양평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적은 과거 원안을 그토록 고수했던 이유가 바로 원안 종점 인근에 전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변경안으로 특혜를 입는 것은 김건희 일가이고, 변경안을 추진한 것은 국토부이고, 사업을 뒤엎은 것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거짓말과 괴담으로 주민을 선동하며 혹세무민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안전을 포기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제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를 겨냥한 의혹 제기가 같은 당 소속 전 양평 군수의 특혜 의혹으로 번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고속도로 사업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이 내용도 나왔는데,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은요, 오늘 그 뉴스원을 통해서 이번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당을 떠나 이 불법적 행태가 있으면 엄정 처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 정 전 군수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정 전 군수의 경우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은 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그 땅을 투기에 이용한 정황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을 거면 LH 사태 때처럼 차라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누가 했느냐를 두고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가 10년간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양평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거쳐서 강상면 종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과거 민주당에서도 노선 변경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들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 인사들도 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기해왔다. 지금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모든 논란은 2년 전 당시 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군수가
강하 IC 설치를 요청한 데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자당의 주장에서 비롯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양평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서 특혜 괴담을 제기한 민주당이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우스운 처지가 됐다면서 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양평 국민을 위해 정상 진행 중인 이 사업에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침을 뱉어서 소란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민주당은 종점 변경이 아닌 강하 IC 추가 설치만 요구했던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당시 종점을 변경할 수준의 요구가 아니었고 그 당시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현재 대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동균 전 양평 군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임 중 노선 변경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노선 변경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가 강하 IC 설치를 포함한 현재의 대안 노선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를 전혀 언급조차 않고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허위 날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기된 주장은 최근 국토부가 변경한 위치로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 IC를 추가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가짜뉴스 그만 퍼뜨리고 야당 향한 막말로 윤리특위 제소된 것이나 반성하십시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대통령실은 국토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란 그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다면서도 원래도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이 양평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돼서 여야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도 여야가 논의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 앞서 이 백지화 선언이 독자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한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논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이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 아닙니까?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이 원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왔던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원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걸 부담스러워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어서 오버한 것 같다면서도 원장관의 단독 플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토부와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는 취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이 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을 3번 하고 원내에서도 지켜봤지만 야당이 이렇게 국책 사업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처음 본다며 지금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특수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건데요. 김 최고위원의 목소리,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고민정 의원의 주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의 단독 플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과도한 자신감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하고 상의가 됐구나. 그리고 정말 상의가 안 됐으면 바로 이어져야 될 기사는 경로 기사와 함께 원희룡 장관에 대한 경질설이 돌아야 되죠.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의 그 방향을 정해서 늘 중요한 국책 사업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정말 처음 봅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과 또 대통령 정부를 공격해서
그것으로 이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뭐 지금 상황 이재명 대표 체제 하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지화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이제 워낙 안 좋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일까요? 여야 모두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엿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여권 안에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이야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가 전한 국민의힘 관계자 말인데요. 여당이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 전 사업 적합성을 재검증한 뒤에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좌초시킨 민주당에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현재 노선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실제 양평 군민의 바람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게 적정한 노선인지 확인한 뒤에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재점검할 것이라면서 총선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이 오늘 오전 관련 질문을 받은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당에서 주민투표를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고속도로 재추진 보도에 대해서도 이건 언론의 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은 주민투표라는 얘기를 당에서 뭐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지역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당이나 정부에서 주민투표 관련해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들이 양평 현지를 다녀와서 쓴 기사들을 보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양평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요. 이 민주당을 일부 양평 주민들이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도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와 주민 등 30여 명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문제 삼은 민주당 때문에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면서 의혹 제기의 중단을 요구한 건데요. 그러면서 양평군 안에 나들목, 즉 IC가 설치되는 게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주말 상황 직접 보시죠.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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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군민에게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꿈이며 희망이었다. 그런 꿈과 희망을 더불어민주당의 비열한 정치적 행보가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누구를 위한 원안 추진입니까? 우리 양평 군민과 양평 군수인 저는 양평군에 IC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에는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려드린 양평 군수, 그다음에 양평 군의회 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저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진선 양평 군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안이 아니고 이 논란이 된 양평군의 그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이 안,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듣고 오신 것처럼 전 군수는 지난 2021년 4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안은 양평군에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면서 양평군은 우리 군에 IC가 설치되는 고속도로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의 문을 더 두드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 일가의 소유지 때문에 노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야권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어제 양평군의 요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최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도로 주변 인구와 환경, 그리고 교통량, IC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어느 노선이 양평 국민들한테 더욱 혜택을 가져주겠느냐, 바로 이걸 겁니다. 관련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안은 변경안이 더 양평 국민들한테는 좋을 거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통 및 그 도시공학 전문가들도요,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이 안을 더 높이 평가를 했다는 건데, 이 문제가 있는 두물머리 쪽 교통 수요는 기존 도로가 담당을 하고 양평군을 지나가는 교통 수요는 이 안처럼
것처럼 이 노선을 남쪽으로 내려 흡수하는 방안이 기존 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요.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더 많다면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지역위원장들의 입장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인 김성교 전 의원은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라면서 이 야당의 주장을 억지라고 비판을 했고 반면에 최재관 민주당 이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은 양평이 원안과 변경안으로 두 쪽 났다면서 강산면으로 가는 것보다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줄고 또 거리도 짧아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제일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최재관과 전 양평군수 정동균 군수의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한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강화 IC를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쪽에 하면은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도심지 개발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관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억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강화 IC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한 거는 팩트란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강상면으로 가는 안을 강화 IC와 함께 주장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고요. 강상면으로 가는 것보다 원래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줄고 거리도 짧아지고 만약에 일환으로 양서 종점에 강화 IC를 만들어주면 당장 싸움이 중단되고 바로 축제로 갑니다. 돈도 절약되고 다만 그렇다면 대통령 땅에 이익은 없겠지요. 여주 양평이 지금 국회의원으로는 한 지역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번 총선에서 그 김선교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당선이 됐는데 얼마 전에 그 선거 무효가 돼가지고서요. 지금 의원직을 박탈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여야 모두 지금 여주 양평의 지역구 의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양평 주민들이 본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결국 이 양평 주민들의 이익을 가장 최대화, 가장 크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지 간에 출구도 마련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과연 여야 어떻게 해법을 찾는 게 최선책일지 평론가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원희룡 지사의 백지화선을 이전으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2008년부터 시작된 협의였고요. 2017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2021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5월 달에 이 전략환경평가가 안으로 변경안 제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이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고 마침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고 상식적으로 의혹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 비용적 요인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 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나와서 화를 내면서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은 변경에서부터 시작돼서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가 초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전 상태로 돌려놓고 여기서부터 협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변경안이 타당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혜효과 관계없이 그것이 양평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국토부에 차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와서야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에서야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이 민주당 탓으로 돌린다. 이러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양평 국민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원안 추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취소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내년 총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재추진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 워낙 양평 국민을 비롯한 하남이라든지 주변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이어서 이걸 백지화하기는 여야 모두가 부담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것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번에 여러 가지 서로가 이제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괴담, 가짜뉴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 핵심은 어쨌든 기존 노선에서의 종점이 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나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 사업 결론이 나기까지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면서, 그리고 강상면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땅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의혹이 커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양평에 IC를 설치해달라라는 양평 군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안대로 강화 IC를 해서 종점을 양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안대로 종점을 강상으로 가면서 그대로 IC를 가져가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 중심으로 좀 재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좀 결론을 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은 지난 주말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서 강하게 대립했는데요. 지난 7일에 한국에 왔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출국한 이후에 여야 공방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7일 밤 방한했었죠. 2박 3일간 국내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오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입국 후에 첫 일정으로 지난 8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종합 검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관련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그로시 총장과 만나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오염수 해양 배출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밝혔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 전 장관과 접견을 끝낸 후에 SNS에 적절한 시기에 초대해준 한국과 박 장관에게 감사하다. IAEA는 모든 단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남아있을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을 만난 후에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 목소리부터 들어봅니다.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해양 분류 구체 시기 같은 것도 혹시 말했나요? 자, 거기까지만. 네, 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진 장관과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위해 후쿠시마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파견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도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이 비슷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역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의 지속적인 검증과 함께 한국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안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같은 유 위원장의 요청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쿠시마에 한국인 상주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한일 간 고위급 대화 등에서 관련 문제가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기간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그로시 총장은 우선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AEA 보고서는 합의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일각에서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보고서는 전적으로 IAEA가 작성을 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시 총장은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그 로이터 통신 보도 역시 한 전문가만 정치적 견해를 제기를 했고 국제 기준이나 이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선 이견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염수 안전 처리 때는 이 후쿠시마 생선엔 방사선 물질 영향이 없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또 그로시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요. 일각에서 오염수를 이 해상 방류가 아닌 다른 성택지가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 세계인을 소위 실험실 쥐로 만들 수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선택지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방류 대신에 증류 방식의 그러니까 고체화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 방식의 오염수 처리를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로시 총장은 이런 방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증되지도 않은 방식이다. 그래서 저렇게 실험실 쥐 이런 표현까지 써서 부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했는데요. 민주당의 IAEA 성토장을 방불케 했을 정도로 이 분위기가 험악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로시 총장 결국 나중에는 적잖이 불편해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회를 찾아가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이 면담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건데 1시간의 공개 발언 그리고 30분가량의 비공개 대화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개 발언 시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은 IAEA의 오염수 검증 결과를 비판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 오염수를 마시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발언 등을 직접적으로 꺼내 들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당황한 듯이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로시 총장은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결론이라고 반박하면서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고요. 오염수가 실제 방류된 뒤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면담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민주당과 면담한 뒤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했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SNS에 민주당과의 면담 사진을 올리고 IAEA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투명성과 열린 대화가 우선순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그 방한 일정 내내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항의가 거셌습니다. 그런데요, 일부는 이제 욕설까지 해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입국 때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출구 앞에 진을 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시위가 격해지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고요. 그로시 총장은 이 2시간가량 공항에 발이 묶였다가 화물청사 통로를 통해서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위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주요한 방한 일정마다 계속해서 따라붙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때도 시위대가 외교청사 앞에서 그로시 총장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했을 때는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와 권리당원들이 국회 경내 안까지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외친 그로시 고 홈이라는 구호가 회의장 안까지 울려 퍼졌고 일부는 그로시 총장을 향해 욕설이 섞인 항의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는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욕설까지 동원된 그런 시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면담이 끝난 후에도 시위가 계속되자 국회 본청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빠져나가야 했는데요. 그로시 총장의 방한 일정 내내 이어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그로시 총장의 방한 이후에도 더욱 강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 이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로시 총장이 면담에서 나온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오염수 방류 대책위 소속인 이재정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그로시 총장이 방한 기간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사실 오늘 면담을 통해서 아무것도 추가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던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의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충분한 설명에 본인을 노출시키고 싶었다면 그럼 미팅이 있었다면 노출했겠죠. 아니, 그리고 저는 야당 만난 게 전부인 것 같은데 기자회견은 왜 안 했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기자들의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상영 원내대변인은 그로시 총장 방한 일정 내내 이어졌던 이 항의 시에 대해서도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이 그로시 총장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IAEA의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의 야권뿐이라면서 비과학적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로시 총장이 민주당과의 면담에서 보인 답변이나 발언 역시 자신감과 힘이 있었다. 이미 써온 대본을 읽어내려간 민주당 의원들과는 대조적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도 그로시 총장 방한 일정 내내 야권에서 보인 태도는 상식 바뀌었다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무리한 억지 주장이 계속 이어가자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 국격에 금이 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과 체류 과정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야 공방 이렇게 격화하는 가운데서요. 이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오늘 또다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면서 일본을 찾았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의원 등과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11명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한 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IAEA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일 의원단의 출국 기자회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AEA는 오로지 일본 정부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한국을 방문해서 또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야권 의원들로 이뤄진 이제 방일 의원단인데요.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의원단은 방일 첫날인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IAEA 일본 지사 항의 방문과요, 이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야권 의원들로 이뤄진 방일 의원단의 일정에는 일부 어민들과 또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짜여진 방일 의원단을 향해서 또 비판의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은 뒷전에 두고 선동에만 앞장섰던 민주당의 장외 정치가 효력을 다하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일본에 가겠다고 한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그 방일 의원단에 포함된 윤미향 의원과 안민석 의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이들의 정치 수준을 보면 일본 방문에 무슨 실익이 있을지 더 말이 무슨 필요하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입이야말로 오염수보다 더욱 위험한 오염구라면서 괴담이 사회를 망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목소리 이어서 들어봅니다. 윤미향 의원, 안민석 의원 등이 방일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더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들이 지난날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 그 수준을 보면 그들의 일본 방문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치 오염물 뱉어내는 입이야말로 오염수보다도 더 위험한 오염구입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만들어진 괴담은 결코 국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약발다한 가짜뉴스 선동에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루시 총장의 방한 이후에 지금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 그루시 총장이 방한하는 그 일정 내내 일부 이제 강성 유튜버,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 그다음에 또 일부 진보 정당의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론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위는 정당한 권리이고 그게 국제기구의 어떤 수장이라고 해서 시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들이 보인 행태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한 언어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그루시 총장을 향해서 내뱉은 어떤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서 우리의 어떤 시위 문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각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논평가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과학의 영역 속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민들, 특히 어민들 입장에서는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서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어쨌든 어떤 의사결정, 정책 결정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 시위를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하려면 그 방식이나 언어나 행태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에 맞는 것들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영상이 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막 욕설을 한다거나 막 국회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막 들어가서 뭘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그런 행태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포괄을 하면서 이미 저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봅니다. IAEA 발표까지 끝났고 그것이 뭐 어느 한 나라가 한 것이 아니라 세계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오랜 속에서 결론을 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의 큰 틀에서의 이 어떤 결정을 원만하게 이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하나의 그냥 형태로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조차도 좀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오히려 포인트는 과연 일본이 계획대로 방류를 잘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불안해하는 어민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소통 작업을 하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욕설이나 이런 행태로 의견 표시하는 거는 뭐 어떤 방식의 시위나 집회든 간에 적절하지는 않죠. 근데 어찌됐든 본질적인 거는 우리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존중돼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막 극단적인 아니면 적극적인 행위로 나서는 데는 사실은 1차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최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구체한 올해 3월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는 입장을 한 번도 이렇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뭐 사실상 방류 결정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 중에는 뭐 감정적으로 격앙된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의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고서가 안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방류를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내용이 아니고, 결국에 IAEA가 향후 발생될 어떤 현재의 과학적으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 외에 향후 30년 동안 계속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보증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본 원자력위원회 전 위원장 다나카 슈니치인가요? 이분도 그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IAEA 최종 보고서를 안전에 대한 보증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핵 원자력 과학 분야에서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 하나의 과학으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장기적으로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IAEA가 이거 보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목소리, 정부가 일단 들어야 하고요. IAEA도 스스로의 한계를 보고서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에 설명하고 야당에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금 한국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거기에서 뭐 형식적인 의례적인 대화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토해서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향후 실제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까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어쨌든 뭐 그로시 사무총장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표출이라는 말씀도 하신 거 있으니까 뭐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외교적 문제나 생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전달하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고 향후에 IAEA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어떤 모색,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IAEA 보고서에 그 면책이 들어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로시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모든 검증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는 일종의 이제 관행적인 표현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검증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 결과를 갖다 자신하지 않는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걸 그로시 총장이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제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안, 이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재산 축소 신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이 됐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혁신위의 어떤 질타 그리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비리 의혹 의원의 복당 구태가 되풀이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결국 민주당이 내세우는 쇄신의 진정성을 둘러싸고서 또다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죠. 지난 2020년 9월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외에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감춰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도 김 의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소득세로 135만 원만 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후에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8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가까스로 의원직 박탈은 면했었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에 비상징계라면서 김 의원을 제명했지만 곧장 꼼수 결정 비판이 나왔는데요.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했을 때는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형식만 제명 절차를 따랐을 뿐 사실상 꼼수 탈당의 변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지난달에도요, 이 김 의원의 복당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그 이유는 이번에 김 의원의 이른바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의 유용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새로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 의결 자체를 보류했었는데 이렇게 또 복당을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 상임의장이던 2019년에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받은 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김 의원에 대해 대면 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복당 허용을 위한 면죄부 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지난번에 의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복당을 미뤄지기 미나협 때문이었거든요. 그 전에 고건에 관련돼서는 다 해소가 되었다. 복당의 사유를 충족한다. 이렇게 그거는 이미 그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제 2년 10개월 만에 김홍걸 의원을 다시 받아들이니까 정치권에서는요, 이 민주당 혁신위의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권은 민주당의 혁신, 쇄신 의지 이걸 거듭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혁신위를 띄운 취지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하며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본인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호신위에 불과한 민주당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김홍걸 의원을 꼼수 복당시켜버리고 있는데도 혁신위는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총사퇴하고 이 혁신위를 해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도 김 의원의 복당 결정을 두고 민주당이 혁신이라는 가면을 썼다면서 논란이 된 인사가 당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탈당을 시켰다가 또 논란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이 민주당의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면서 김 의원의 복당은 혁신위가 내놓을 2호 혁신안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혁신위는요, 이 김홍걸 의원 복당 결정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혁신위는 나흘째 이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다, 논의하고 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혁신위 관계자는 김 의원 복당과 관련해 당에서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혁신위에서도 관련 상황을 파악해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이 꼼수 탈당 방지안 이걸 생각한 거는요. 최근에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지난 주말 이 탈당 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심경을 밝혔는데 그 내용이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1주년 기념토론회에 공동 주최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행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그제 SNS에서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불법 자금 투자네,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 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또 가난 코스프레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과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 3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고 했는가 하면 정청래 의원의 채널에 출연해서는 청년 정치인의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정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한 푼 줍쇼라고 말하며 후원금 기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상자산 부호였으면서도 가난 코스프레를 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김 의원은 이걸 부정한 겁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도마에 오른 김남국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한번 보고 오시죠.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이렇게 먹은 지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끼 못 먹을 때 많죠.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건 국회에서 5만 원 거고요. 3만 원 안 되거든요.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그래도 차가 좀 그렇게.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김남국 네. 후원금 다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한푼 줍쇼 이게. 한 푼 줍쇼.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발언들을 겨냥해서 다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 이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 코인게이트로 온 국민의 염장을 질러놓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정치 공세, 허위 사실 운운하면서 슬그머니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김 의원 제명에 동참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선 억울함만 호소하는 건 무죄 호소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단 코스프레 한 적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에도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선 한 푼 줍쇼라며 후원금을 구걸하고 뒤에선 수십억 코인 거래로 자산을 증식한 김 의원의 이중적 행태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민주당도 김 의원 대국민 기만극의 공범입니다. 코인게이트 역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복당시키기 위해 밑자락을 깐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 김 의원의 이 가상자산 보유 의혹 계속 수사 중인데 새로 드러난 사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가상자산을 사고 판 패턴이 김남국 의원과 유사한 이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을 하고 김 의원과의 연관성과 이 거래소 상장 등 사전 정보를 공유 또 이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김 의원은 이 메콩 코인을 2월 14일에 3,342개, 16일 57,298개 이렇게 사들였는데 당시 이게 이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사기 전에 이 2,000원에서 3,000원대였던 이 메콩 코인의 가격이 이후에 6일 동안 4배 가까이 급등을 했고 20일에는 최고가인 17,364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을 하다가 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에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도가 전해지긴 전인 지난 8일이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 투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재차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죠.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혁신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의혹에 휩싸여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SNS 그다음에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 가남 코스프레를 했다. 이 같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위기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혁신위를 출범시켜서 어떤 대대적인 혁신, 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홍걸 의원의 복당 문제는 혁신위의 그 발족 취지와도 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오히려 혁신위에서 꼼수 탈당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다. 더군다나 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서 그 대북 소금 지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가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복당을 했다라는 것은 혁신의 발족 취지 자체를 스스로 뒤엎는 아주 부적절한 행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뭐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초 자금 출처에서부터 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뭐 가난 코스프레를 뭐 스스로 뭐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듣는 이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이 뭐 매일 라면만 먹고 있고 뭐 양말에 구멍 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가난한 모양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준 것도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막 진짜 일부러 막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거액의 코인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김 의원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최고의 협조를 하고 수사 결과를 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걸 의원 복당은 어쨌든 당원 자격심사 이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어찌됐든 제명 조치를 했던 분에 대해서 복당 절차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비판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이런데 이건 뭐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 재산 축소 신고로 같은 형을 받은 바도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는 분의 뭐 탈당도 있었고 또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인데 아직 징계 절차도 계시지 않은 김연아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여야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 정치위원,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적어도 민주당 혁신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 경쟁에서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강력한 혁신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김남국 의원은 그런 부분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냉정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억울한 부분, 법적인 부분이라 국회 윤리위에서 소명하고
아닌 부분 아닌 대로 밝히면 되고 자꾸 국민 정세에 반하는 발언으로 오히려 그런 소명 노력이 오히려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도깨비 장마 또 온다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지금 예고돼 있죠. 네, 올여름쯤에 유난히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쏟아졌다 말았다 날씨 참 변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날씨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정체 전선이 한반도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일주일 내내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특히 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이어질 예정이고 또 오늘은 수도권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통상 이 강유량이 시간당 20에서 30mm를 넘어가면요. 운전 중 와이퍼를 작동을 해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비가 언제 어느 지역에 내릴지 예측하기 힘든 말 그대로 도깨비 장마이기 때문에 우산은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장마 전선이 영향을 주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나기와 달리 지속 시간이 길고 야간에 더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한여름에 또 우박이 내릴 거다 이렇게 예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기 강원권 일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는데요.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한여름에 웬 우박이냐 하실 텐데 실제로 1904년에 수도권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 우박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예고가 되면서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중대본은 어제 오후부터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인데요. 피해 발생 지역은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빗물바지 안에 쌓여있던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치우고 지하 입구에는 물 마기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해서 침수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해서 혹시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거나 반대로 지하수나 샘물이 잘 나오던 곳에서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산사태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들 대신 전문 경영인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 아버님의 그 별세 관련 소식이군요. 네, 배우 차인표 씨가 지난 주말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인표 씨의 아버지는 한때 국내 해운업계 4위까지 올랐던 우성해운 창업주로 잘 알려진 차수웅 전 우성해운 회장입니다.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인표 씨는 생전 부친과 함께 산책했던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천국에서 만나서 똑같이 걸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느리인 신혜라 씨도요. 이 아버님, 고통 없는 그곳에서 저희 엄마와 도련님과 편히 쉬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차인표 씨 다 아시다시피 이 바른생활 사나이, 바른생활 연예인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아버님도요. 이 회사를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그 일화도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인은 배우 차인표 씨를 비롯해서 차인혁,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대표이사 등 3남 1녀를 슬하에 두고 있지만 경영 일선에서 은퇴를 하면서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바가 있습니다. 2006년 차 전 회장이 퇴임할 당시 우성해운의 운임 매출액이 약 1,970억 원에 달했던 만큼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아들인 차인표 씨는 지난 2006년 부친의 은퇴식에서 가족 대표로 인사말을 하면서 내가 출연했던 드라마에서는 주로 아들이 회사를 상속하거나 주주총회 같은 걸 해서 회장이 쫓겨났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헤어지니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후에 차인표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부친이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승계하게 된 후일담을 전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차인표 씨는 아버지가 은퇴를 하기 2년 전쯤에 새 아들을 불러서 당신의 은퇴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녀들도 경영권 승계를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차인표 씨 형제들은 평생 회사에 몸바치신 분들이 계신데 해운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판다와 함께 꿀 알바입니다.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판다 푸바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내에서 처음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인데요. 이 푸바오의 일일 매니저 3명을 뽑는 아르바이트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바이트는요, 오는 20일이죠. 이 푸바오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선물과 식사를 준비하는 일인데 7월 10일에서 7월 14일 중 하루를 선택해서 약 1시간 동안 일을 하면요. 보수로 무려 5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푸바오도 보고 시급 50만 원도 받고 정말 이 일석이조, 일명 꿀 알바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요. 지난 7일 합격자 3명이 선정이 돼서 개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아르바이트 공고를 진행한 업체 측은 지원 서류 검토 뒤 이 추첨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요, 이 공고가 나오니까 푸바오와 함께하는 건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서라도 하고 싶다 이런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푸바오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번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보인 지원자들 상당수는 푸바오를 가까이서 직접 보면서 만지거나 쓰다듬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푸바오의 안정을 위해서 만지거나 다가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가임기가 1년에 딱 한 번뿐인 자이언트 판다의 자연 번식은 무척 드문 일이라서 이 푸바오는 지난 3년간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왔는데 이 푸바오의 성장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죠. 워터홀을 집었습니다. 푸바오, 잘 잤어? 아이고야, 편하게도 자고 있네. 푸바오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인데 일찍 일어나라. 이따 할아버지가 케이크 이쁘게 만들어줄게. 그런데 아쉬운 소식도 들립니다. 푸바오의 그 중국 반환 시기, 이걸 조율하는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지난 8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푸바오가 한국과 중국의 계약에 따라서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번식을 할 예정이라면서 반환 시기를 조율하는 협상이 다음 달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글로벌 타임스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될 경우 중국 서남부의 쓰촨성에 정착해서 지난 2월에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돌아온 암컷 판다 샹샹의 이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곧 푸바오의 동생이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 중국 관영방송 CCTV는요. 이 푸바오의 엄마 아이바오가 이달 중 둘째를 낳을 수 있어서 사육사들이 밤낮으로 돌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아이바오는 이 호르몬 변화 등을 보이면서 임신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지만 동물원 측에서는 이 판다의 최고 특성상 상상 임신과 진짜 임신에서 보이는 특징이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음파나 호르몬까지 똑같아서 이게 이제 출산 한 달 전까지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CCTV는 이 판다 할아버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바오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시기고 일단 행동이나 호르몬 부분에서 푸바오가 태어날 때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이게 이제 실제 출산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